그녀의 남편은 브로커, 즉 인도네시아, 한국, 타이완, 태국, 일본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여러 상품의 중개인이었고, 공급자들과 만나기 위해 그쪽으로 자주 출장을 갔다. 그가 매번 그녀를 데려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커다란 해방감을 느꼈다. 서울, 방콕, 도쿄는 그녀가 뉴마켓에서 참고 견딘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다. 리처드슨이 저녁 식사 약속과 사원 모임을 갖는 동안 그녀는 사원과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옷이나 집에 놓을 장식품을 구입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기모노를 어마어마하게 수집했고, 발리의 인형극에서 쓰는 사람처럼 말하는 꼭두각시 인형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언젠가 그녀의 남편이 출장 중일 때 나를 그녀가 사는 뉴마켓의 집으로 초대할까?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후안 바레토가 나를 초대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곳에 모습을 드러내선 안 되었다. 물론 예외는 있었다. 바로 내가 그녀의 살인 계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경우였다. 그 2년 동안 나는 스윙윙 런던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후안 바레토의 원룸에서 지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쁜 소녀를 만났다.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통역사로 계속 일했지만 예전보다 수입이 줄었다. 런던에 머물기 위해 파리나 다른 유럽 도시의 일을 거의 거절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걸쳐 국제회의와 학회가 갈수록 자주 열리던 모스크바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도 거절했다. 반면 영국에서 열린다는 것 빼고는 아무런 흥미도 없고 보수도 형편없는 일은 두말없이 받아들였다. 러셀 호텔에서 느끼는 행복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호텔 종업원의 이름을 모두 알 정도가 되었고 항상 황홀경 상태에서 리처드슨 부인을 기다렸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나는 그녀의 새로운 의상과 속옷, 향수나 신발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내가 부탁했던 대로 그동안 수집한 기모노 몇 벌을 가방에 넣어 가져왔다. 그리고 기모노를 입고 전형적인 게이샤 미소를 지으며 두 발을 가지런히 모아 방 안을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훌륭한 패션쇼를 열었다. 나는 항상 그녀의 자그마한 몸과 엷은 초록빛을 띤 피부에서 동양적인 흔적을 보았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어느 조상의 유산인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그런 흔적은 어느 때보다 확실히 느껴졌다. 우리는 사랑을 했고 벌거벗은 채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몸을 갖고 장난을 쳤고 가끔 시간이 허락하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비가 내리면 영화관으로 들어가 손을 잡고 영화를 봤다. 때로는 피카딜리에 있는 포트넘 앤 메이슨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스콘과 차를 먹기도 했다. 한 번은 리츠 호텔에 맛있기로 소문난 차를 마시러 가기도 했는데 그날 이후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곳을 나올 때 그녀가 뉴마켓에 사는 커플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았다. 그 2년 동안 나는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랬다. 내 사랑은 갈수록 커져갔다. 나는 미술관과 박물관, 예술영화관과 전시회, 그리고 여행 안내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녀와 산책할 때 그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또 나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 독특함에 그녀가 놀랄만한 선물을 파리에서 가져와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때때로 내 선물에 만족해하면서 넌 키스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한 다음 자기 입술을 내 입술에 포개곤 했다. 그러고는 잠시 가만히 그대로 있었지만 내 키스에 화답하지는 않았다. 그 2년 동안 그녀는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되었을까?
물론 그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자신에게 혹은 나에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심약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나의 헌신적인 애정에 길들여졌고 결코 고백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 자신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지만 내가 양손으로 퍼붓는 사랑의 큰 기쁨을 느꼈다고 믿는다. 그녀는 내가 입으로 쾌감을 선사하고 그녀가 오르가즘에 다다르자마자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물을 주는 것을 좋아했다. 또한 그녀는 내가 가능한 모든 표현과 방법을 동원해 속삭이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 좋아했다. 오늘은 내게 얼마나 유치하고 감상적인 말을 할 거지? 이 말은 그녀의 인사말이기도 했다. 이 조그만 클리토리스 다음으로 가장 자극적인 건 바로 네 목을 때야.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춤추듯 내려올 때 특히 흥분돼. 그녀를 웃게 만들면 난 의무를 다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렸을 때 미라플로레스 참파그나트 중고등학교의 수사들이 성스러워지려면 매일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착한 일을 한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난 그 결과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날 나는 런던 근교의 억스브리지 회의장에서 열린 영국 석유회사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일을 한 뒤 오후에 그녀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미리 다른 동료에게 부탁을 해두었는데 그 동료가 갑자기 병이 나 일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내가 회의장에 남아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러셀 호텔로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그녀는 한마디도 없이 전화를 끊었고 내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땐 이미 방에 없었다. 다음 금요일에 나는 그녀를 2시간 넘게 기다렸다. 그녀는 늦겠다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마침내 얼굴에 온갖 인상을 쓰고 그녀가 나타났다. 미리 전화 좀 해주지. 나는 투덜댔다. 내가 얼마나 초조하게. 난 말을 맺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있는 힘껏 따귀를 때려 내 입을 다물게 했던 것이다. 넌 날 바람 맞출 수 없어, 이 빌어먹을 놈아. 그녀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나와 데이트 약속이 있으면. 나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녀를 덮쳐 내 몸무게로 침대에 눕혔다. 처음에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이내 저항을 멈췄다. 나는 그녀가 내게 키스하고 나를 껴안고 나를 놓아 스스로 옷을 벗고 있다는 걸 알았다. 전에는 결코 없던 일이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자그마한 육체가 나를 껴안고 그녀의 다리가 내 다리를 휘감고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을 짓누르고 그녀의 혀가 내 혀와 싸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이 내 등과 목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제발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애원했고 나를 그토록 행복하게 해주고 처음으로 그녀 역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 것에 감사했다. 그때 나는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고 촉촉하게 젖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사랑해, 내 사랑. 울지마.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나는 그녀를 애무하며 그녀의 눈물을 모두 빨아먹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약속할게.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증오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에게 자신의 약한 면을 보인 걸 후회하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농담을 던졌다. 벌써 날 사랑하지 않기로 한 거야? 그녀는 환한 얼굴로 날 한참 노려보더니 아주 냉정하게 말했다. 오해하지 마, 리카르도. 내가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겐 어떤 남자도 중요하지 않아. 너도 예외가 아니야. 난 자존심이 강하고 아무도 날 호텔방에서 바람 맞출 수 없어. 나는 그녀에게 넌 항상 큰소리치고 화내고 욕을 퍼붓지만 사실 내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안다고. 혹시 내가 그걸 눈치채서 기분 나쁜 거냐고 물었다. 그것은 내가 그녀를 파리에서 붙잡아두는 대신
게릴라 훈련을 받으러 쿠바로 떠나라고 부추겼던 그날 이후 나쁜 소녀에게 저지른 두 번째 큰 실수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심각하게 나를 쳐다보다 마침내 오만하고 건방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믿니? 곧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 하찮은 인간아.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방을 나갔다. 나는 순간적인 분노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다음 주 내내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나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녀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 방에서 외로운 나와 함께 해준 건 호전적인 몽골 전사들 뿐이었다.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러셀 호텔에 왔을 때 인도인 프런트 직원이 그녀가 남긴 쪽지 하나를 전해주었다. 쪽지엔 데이비드와 함께 일본으로 떠난다는 말만 적혀 있었다. 언제 돌아오는지, 돌아오면 내게 전화를 걸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나는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고 나의 실수를 저주했다. 나는 그녀를 잘 알았다. 그녀가 남긴 그 두 줄짜리 쪽지는 기나긴 작별, 아니 결정적인 작별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 2년 동안 후안 바리토와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다. 나는 그의 원룸에서 수많은 나날을 보냈지만 나쁜 소녀와 만난다는 사실은 굳게 숨겼다. 그 시기에, 그러니까 1972년인가 1973년에 히피 운동은 급속히 와해되기 시작했고 일종의 부르주아적 유행이 되어버렸다. 사이키델릭 혁명은 추종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심오했고 덜 진지했다. 그들이 가장 창의성을 발휘했던 분야는 음악이었다. 그 음악은 급속히 주류로 편입되어 공식 문화를 이루었다. 비틀스부터 롤링스톤즈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반항아와 체제의 반항아, 그들의 대표자와 음반 회사들은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가 되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LSD의 영적 지도자였던 티머시 리어리가 약속한 영혼의 해방, 인간 정신의 무한한 확장 대신 마약과 제멋대로의 방탕한 삶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했고 몇몇 사람은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불행을 맛보아야 했다. 내 친구 후안 바레토처럼 이런 변화를 마음 깊이 경험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매우 건강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경통이 생기고 독감과 감기에 자주 걸리는 등 몸이 약해졌다면서 투덜대기 시작했다. 케임브리지에 있는 그의 주치의는 영국보다 더 따뜻한 곳에서 잠시 휴양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페인의 이비사 섬에서 열흘을 보냈고 햇빛에 그을려 행복한 얼굴로 런던에 돌아왔다. 그는 이비사의 뜨거운 밤에 관한 외설스러운 일화를 잔뜩 들려주며 여자들이 얌전빼기로 유명한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해봤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 시기에 리처드슨 부인은 남편과 함께 도쿄로 떠났다. 나는 거의 한 달 동안 후안을 만나지 못했고 제네바와 뷰리셀에서 일하며 런던과 뉴마켓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후안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4주 동안 나쁜 소녀의 소식 역시 접할 수 없었다. 런던으로 돌아가자 얼스코트의 이웃인 콜롬비아 여자 마리나가 후안이 며칠째 웨스트민스터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전염병동에서 온갖 검사를 받고 있었다. 무척 야윈 그는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담요를 겹겹이 덮고 이 돌팔이 의사들은 내 병이 뭔지 제대로 진단도 못해 라면서 고통스러워했다. 의사들은 처음엔 단순한 성기포진이 합병증으로 발전했다고 말했고 그 다음은 악성 종양인 것 같다는 진단을 내리더니 이제는 모호한 말만 늘어놓았다. 침대로 다가가는 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이 이글거렸다. 난 내가 걔보다도 못한 사람처럼 느껴져. 친구, 그는 내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널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난 수백만 영국인을 알지만 너만이 유일한 나의 친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넌 페루 스타일의 우정을 간직한 친구야. 뼛속 깊이 순수한 우정을 지녔지. 이곳의 우정은 매우 비상적이고 천박해. 정말이야. 영국인은 우정을 위해 바칠 시간이 없는 존재야.
스터바드 부인은 이미 몇 달 전에 세인트 존스 우드 동네를 떠났다.